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제명됐습니다. 당내 내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뉴스 톱10이 준비한 10가지 소식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인데요.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순회전을 기념하는 갈라 행사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삼성의 오너 일가가 총출동해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이 환영사까지 했는데요. 그 환영사에서는 문화 보국의 철학을 강조했고 또 한미동맹의 의미도 함께 짚었습니다. And I'm most honored to be joined by the people who really make this evening possible. American veterans of the Korean War. Without the sacrifice of over 36,000 young American soldier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the thriving nation it is today.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예, 삼성과도 총출동했고 미국의 정재계 인사 250여 명이 모인 상당히 큰 행사였는데 이현정 위원님, 이게 또 삼성의 어떤 대외 행사로서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큰 일정이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우리 기업과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엉망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수집하셨던 그 미술품들을 이제 지금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이 갈라쇼가 좀 일찍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외교 일정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상원의원들, 참전용사들 등등이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오늘 이 갈라쇼가 개최가 됐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요즘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BT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캐대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화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호랑이가 바로 이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수집하신 그 그림에 있는 호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하나의 모티브가 된 거거든요. 호작도 속의 그 호랑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처음에는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께서 이런 미술품들을 막 모집할 때, 수집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시각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재벌이 이 미술품을 막 산다, 이런 좋지 않은 시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많은 수집한 미술품을 전부 다 기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만간 아마 이건희 미술관이 이제 개장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로 빠져나갔던 우리 문화예술 작품들을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그렇겠네요.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금액인데 예. 그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해서 결국 이 문화 보국, 즉 문화로 나라를 부양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선대 회장의 의지가 결국 오늘 저런 컬렉션을 이루어졌고 여기 아마 기념하기 위해서 삼성가가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포착돼서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당연히 이제 삼성가야 어제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서 이서연, 이부진 사장도 모두 참석을 했고 또 이재용 회장의 딸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수능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알려져 있는 이부진 회장의 장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홍종선 기자님, 저는 홍라희 여사가 입은 이제 한복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게 사실 홍라희 씨의 개인적으로 볼 때 남편이잖아요. 예. 2020년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번 이 미국 워싱턴에서의 전시가 지난 11월 15일에 개막했던 걸로 보면 사망 후 5주년 됐을 때 그때쯤에 이제 이게 딱 이제
열었던 거예요, 이 행사를. 그리고 이제 벌써 6만 1,000명이 받고 마지막까지는 6만 5천 명의 뭐 미국인뿐 아니라 저는 다른 나라에서 와서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뜻깊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편의 어떤 컬렉션이기도 하지만 본인 자체도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나와서 네. 이 말하자면 시아버지의 이병철 선대회장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어떤 미술품을 모으는데 이번에가 한국의 보험을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잖아요. 네. 그 모으는 일을 함께했던 아끼고 나누는 일을 함께했던 홍나희 관장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미술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관심을 한국 미술의 근현대 미술까지로 또 확장시켜줬던 게 홍나희 관장이다 보니까 너무 뜻깊은 마음으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단아하게 어떤 무늬도 없지만 단아한 한국의 이 진정한 한복의 모습, 이 멋을 보여주는 그런 옷을 입고 등장해서 더욱 눈길 끌었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 뭐 장녀 이서연 사장도 있고 이제 이재용 회장의 딸도 있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부진 이 사장의 이 모자지간을 좀 눈여겨 보셨을 거예요. 네. 얼마 전에는 또 이제 NBA 농구 경기 네, 같이 농구 보러 경기 갔었죠? 같이 갔잖아요. 사실 어느 엄마가 아들이 이제 대입 입시 끝내놓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끝내놓고 이렇게 함께하는 여행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병철 회장을 거쳐서 이건희 회장을 거쳐서 이 3대, 4대에 내려온 어떤 가훈 이런 것들을 달리 말로 해주는 것보다 저는 이런 행사에 가져가는 게 이 아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재용 회장이 좀 전 눈길이 갔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좀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참 의미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6.25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이 있게 한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의 희생, 다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저렇게 대우하는 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렇게 이재용 회장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장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니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기서 저렇게 환대를 받으시는 저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비록 지금은 나이 든 노병이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내가 희생했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뭐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도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도 그렇지만 재계도 저런 모습으로 우리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또 존중하고 또 예우해드리는 저런 모습은요. 한미 간의 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거의 민간 외교관 수준으로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죽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재용 회장과 만남이 또 하나 주목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때문에 이 재계 회장들이 러트닉 장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이건 강전혜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길게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 앵커께서 민간 외교관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딱 맞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행사가 더 관심이 갔던 것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직후에 있었던 행사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도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통상을 총집결하고 있는 사람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인 것이죠. 예. 지금 비공개 행사에서는 축사도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리 차비스 디레머 노동부 장관 그리고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250여 명의 한국과 미국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있어서 말씀하신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과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희 컬렉션 관련 행사였다 보니까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가가 이어왔던 문화유산 보존의 뜻을 강조하면서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 또 아버지 이건희 선대회장을 언급을 했는데요. 삼성은 항상 문화보국, 또 문화로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는 정신을 강조했었습니다. 호암미술관에는 삼성재단 이병철 회장이 40여 년 동안 수집해온 4천여 점의 중요 문화재와 현대 미술품들이 기증돼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가야금관 등 국보 7점과 보물들은 한국미술 5천년 전 해외 전시에 출품된 바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예, 이현종 위원님, 네. 삼성가의 어떤 그냥 DNA인 것 같아요. 문화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런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이건희 컬렉션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이제 선대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제 이 문화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또 해안도 있었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재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또 우리가 6.25 전쟁도 치르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이병철 회장께서 옛날에 삼성상회를 창업하고 이제 쭉 사업을 하시면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우리가 이 보존하지 않으면 누가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말 임원들을 시켜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들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본 같은 게 어떤 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한테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있는 임원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국보급 문화재들을 삼성이 많이 이렇게 사와서 1982년도에 지금 용인에 그 에버랜드 옆에 가면 용인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예. 호암미술관이 있어요. 네. 그 미술관에 이제 보관하고 전시했고 그 이후에 이제 홍나희 여사께서 이제 그 시아버지로부터 그 문화에 대한 이제 그런 식견들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인사동 같은 데 가서 돈을 주면서 사와봐라. 라고 해서 이 돈을 주면 가서 사오는데 그 이제 정말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테스트하고 며느리의 안목 테스트였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목을 키워 나갔고 이런 이제 홍나희 여사의 안목이 여기 이제 한남동가 리움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리움 미술관을 만들어서 또 이 현대적 작품들도 많이 지금 복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본인들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네. 정말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작품들을 전부 다 국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이거를 이건희 미술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볼 텐데 문제는 세계의 명작들, 우리나라 어떤 이 고대 미술품뿐만 아니라 세계 명작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보려면 정말 줄을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해외에 이렇게 순회하고 있지만 조만간 빨리 이건희 미술관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도 가서 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전시됐는지 저희가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저도 보니까 뭔가 가서 한번 보고 싶다 할 정도로 꽤 유명한 작품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보물 같은 국보급이 7건이고요. 보물급이 15건. 그리고 총 작품으로 하면 330여 점이 출품이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예. 보름달을 닮은 조선 백자라고 하는 지금 이제 화면에는 다른 급이 나가고 있지만 김한기 아베의 작품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요거는 겸재 정선 수목 산수화인데요. 국보 제 216호입니다. 예. 그래서 정선 선생님이 그린 것이고 그리고 또 1월 오약도라고 그래서 왕의 어자 뒤에 놓인 궁중 병풍이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두 번째 저 화면에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로 돼 있고요. 예. 이런 작품들이 주요 작품들인데 이게 지금 330점이 출품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존귀한 작품들이 많아서 한번 가서 본다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앵커가 말씀하신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뉴욕에서인가요? 미국에서 전시를 했는데 네. 워싱턴 DC군요. 워싱턴 DC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회 누적 관람객이 6만 1,000명이 왔다고 그래요.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미술품이나 작품에 대한 관심들이 그만큼 높아졌고 물론 우리나라의 데모넌터스 같은 게 훨씬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예. 미쳤을 것 같은데 네. 이만큼 이건희 이제 선대 회장이 만들어놨던 이 작품의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발굴을 했고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10위였고요. 이제 9위로 넘어갑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요. 먼저 꽃미남으로 유명했던 배우죠. 배우 노주현 씨가 동료 배우 선우용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약 800평 규모의 전원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또 과거 고 이건희 회장과의 일화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 채널A 예능에서 삼성과의 묘한 인연을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CF를 많이 했어. 그걸로 내가 조금 여윳돈을 만졌고 이것도 그때 CF 받은 돈으로 저지른 거야. 아니 뭐 삼성전자도 할 뻔했는데 우리 형님이 LG전자의 그때 담당 상무야.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 형 이런데 해도 돼? 삼성 그랬더니 야 그건 좀 피하자 바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접은 적이 있어. 네, 노주현 씨의 형님이 삼성의 라이벌 회사 임원이셨군요. 그래서 광고를 못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일화가 어제 유튜브에서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예전에 삼성그룹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TBC라는 방송국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배우 파업을 주도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TBC 상무였던 이건희 전 회장과의 일화인데 홍종선 기자님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예전에는요 배우들이 호봉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인부터 해서 제일 위에 선배들까지 마치 직장인들 월급 받듯이 그래서 호봉마다 말하자면 출연료가 달랐어요. 아, 방송국 직원 개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전 그래서 배우들이. 말하자면 노주현 씨가 TBC 전속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 한 편 출연했을 때 뭐 막내는 뭐 얼마를 받고 제일 고참 선배는 얼마를 받고 이런 식의 호봉 개념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조 파업 주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호봉의 어떤 그 출연료를 다 올려달라, 일률적으로 올려달라는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 예. 예전에 노주현 씨가 굉장히 자신만만한 배우였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TBC 상무였던 이건희 이제 회장이 그때 당시 이건희 상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콧대 높은 노주현 씨를 설득을 제대로 해낸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300불, 400불 수준인 것에 비하면 지금 이 호봉으로 받아가는 출연료 많이 받는 거 인정하지? 물어보니 네. 또 솔직하게 인정한 거죠. 아, 예.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자. 조금만 기다려라. 국민소득 올라가면 이제 당신 얼굴 보기 힘들게 작품도 많이 할 거고 출연료도 더 올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노주현 씨도 완전히 또 지진 않았어요. 예. 조금 인상하고 이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노사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다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노주현 씨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과거 생활비 때문에 밤모델을 섰던 경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 같아요. 이건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그냥 꽃길만 걸었던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그 생활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니저 중에도 밤 매니저라고 해서 저녁에 하는 행사들을 좀 꾸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 밤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밤 무대를 나갔었는데 이틀 정도 지방에서 활동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한 달치 정도의 생활비를 썼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삼성 이야기가 나와서 또 네. 이제 제가 봤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주현 씨가 말하자면 사고를 치고 나는 이제 MBC로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때 홍진기 사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장인어른이자 홍라희 관장의 아버지시죠. 네. 이분께서 나 믿고 남아있어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삼성가와 참 인연이 많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9위였고요. 이번에는 8위를 공개합니다. 네, 우리 국민에게도 참 친숙한 CEO입니다. 지난해 치킨 회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인데요.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의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All right, who wants some fried chicken? Anyone? Fried chicken? All right, too late. There are many NVIDIA investors in Korea. Is that true? Okay. Am I right?
뭐 우리 한국에서는 치킨 회동 때도 사진 찍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금도 이제 길에 다니면은 젊은 사람들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상하이에서는 이제 본인을 못 알아보는 상인 때문에 굴욕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못 알아봤다 이런 에피소드가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봉 교수님. 네.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젠슨왕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근데 이제 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왜냐면 젠슨왕이 그날도 평상복으로 그냥 입고 가요. 지금 보시면 점퍼 입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도 않기 때문에 누군지 정말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리고 또 외모나 이런 걸 보면 동양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또 손님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탕후루를 사서 이제 본인이 1,300원, 13,000원 구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분이 다시 한번 쳐다본 거예요. 아마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자세히 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모이고 사진을 찍고 이러니까 놀라고 봤더니 젠슨왕이었다는 거죠. 그때 알아보게 됐고 아 제대로 본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대로 본 그렇죠. 모양이네요. 사진 찍고 이러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데 사진을 찍지라고 봤더니 젠슨왕인 걸 확인하고 네. 그 뒤에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젠슨왕이 뭘 사갔냐,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그러면서 그걸 또 사가서 본인한테는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일정도 좀 소탈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저렇게 그냥 이제 사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먹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홍종선 기자님, 뭐 소탈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옷 입은 것도 소탈하지만 이제 과일하고 소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그 과일을 씻어서 드리겠다 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집어서 바로 과일을 먹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런 부분도 다른 사람이 해도 소탈해 보이지만 특히나 이런 엔비디아의 CEO가 하다 보니까 와 소탈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 이렇게 길거리 음식 그냥 소고기 한 점 먹고도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히나 중국 뭐 현지보다도 상하이 현지보다도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역시 젠슨 형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하고 젠슨 형, 있습니다. 예. 네. 젠슨 황 아니고 젠슨 형이다. 저희에겐 정말 친숙한 CEO가 아닐까 싶습니다. 8위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7위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보는 분들 참 많이 등장을 하네요. 대외 활동을 자제해온 은둔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Thank you. Good morning. It's an honor to be on Wall Street i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just 2 days before the global launch of my new film, Melania. My new film, Melania, provides a window into an important period for America, the 47th presidential inaugura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people will witness the 20 days leading up to the inauguration through the eyes of an incoming First Lady. 저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종을 치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 뒤에는 또 멜라니아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행사인가 했더니 영화 홍보 행사였나 봐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저렇게 증권거래소에서 이런 홍보 행사 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뭐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이제 지금 개봉을 하는데 예. 본인 출연료만 한 400억 정도 된다고요. 400억이요. 네. 참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정말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예.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 멜라니아까지 멜라니아도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예. 이 트럼프 일가가 이 집권 2기 지금 1년여 동안 번 돈만 2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번 돈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월급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는 대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고 또 네. 부인도 저 영화 하나 이제 개봉하면서 결국 이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취임식 이 취임식 고 한 20일 동안에 그 기록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글쎄 근데 이게 뭐 시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스 지금 미국의 이제 이민 세관국이 네. 이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을 총격해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예. 대규모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영부인이
자기 다큐멘터리 영화 저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월가에 갔다. 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봉이 현지 날짜로 30일에 한다고 하는데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뭐 흥행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출연료가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화가 입찰 경쟁에 있었는데 지금 결국 입찰이 된 회사는 MGM, 아마존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상대였던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한 1,400만 달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600만 달러를 더 주고서 이 4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준 것인데 근데 문제는 영화라는 게 첫 번째 주말의 흥행이 가장 중요한데 첫 주에 한 500만 달러 정도의 흥행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런티뿐만이 아니라 제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마이너스가 되는 영화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네소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대통령 부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영화를 홍보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안 좋은 시선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는 최근에 이 홍보 과정에서 미네소타 사태를 언급을 했거든요. 본인은 폭력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남편 트럼프가 주지사와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네거티브한 반응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트럼프 부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7위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6위로 넘어갑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뒤 열린 첫 최고위에서 빠르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오늘 국회를 찾아서 작심한 듯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났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송강호 씨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 보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부터 나는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계획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제명이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을 봐왔지만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뭐 다른 이런 어떤 시비를 떠나서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하는 정당은 저는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민주당은 덧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결국 정당이 왜 있습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선거를 치면 정당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논란을 벌이고 여러 가지 갈등을 벌이던 정당들도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또 이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쇼 같은 것도 하잖아요. 뭐 일단 이 연대도 하고 뭐 후보 영입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금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사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 세력들 이런 유권자들을 사실상 당에서 내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똘똘 뭉쳐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라는 게 단 한 표가 많으면 이깁니다. 그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는 한 표가 아니라 그냥 뚝 잘라서 버리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과정이 결국은 강경 극우 보수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은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보수 정당을 다시금 개혁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기다려달라. 다시 돌아오겠다. 즉 이 당을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서 강제적으로 제명이 됐지만 네. 그러나 다시 복귀해서 이 정당을 보수의 어떤 정당으로 즉 주류 정당으로서 다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이걸 강조했다는 설명이셨는데요. 강전혜 대변인께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직 대표 제명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특히 당에 입당한 걸로 치면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적이 박탈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려야 됐을 배경,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당원 게시판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한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지도부와 윤리위를 공격했던 것들도 어쨌든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꽤 어떤 강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저는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당무감사위부터의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죠. 본인 명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이 분란이 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해놓은 뒤에 본인이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할 수 있게 어쨌든 지금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빨리 내달라.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분명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렸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는 지도부는 윤리위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미뤄야 하는 어떤 동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본인이 책임감 있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서 지도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더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반쪽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11월부터 촉발됐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오늘 일단은 마무리되게 됐는데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차례 한동훈 전 대표와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임 고문들도 좀 우려를 나타냈었고요. 수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에 복귀한 뒤에 열린 첫 최고위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론 내린 이유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장윤미 대변인 보시기에는 주변에서 좀 철회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강행을 했을까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미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건 상당히 강한 수위고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강도 징계의 임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다만 이 장동혁 대표가 과거부터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품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당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지도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 같이 감으로써 지방선거를 치를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실 때 나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법조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이거 법리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의 세를 구축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직격하고 또 어떻게 뭔가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낮출 건 낮추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본인 중심으로 끌어왔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틀렸다. 당무위원장은 잘못됐고 조작했으니까 우리가 고소하겠다. 이거는 정치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빌미를 좀 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는 아주 속전속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안건이 오늘 많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한 2가지 정도 안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분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전직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인데요. 안에서 그렇게까지 긴 논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2명의 의견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 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는 뭐 진행을 했지만 그 자체로 크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최고위원회가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조용히 있었던 거고 대표로 한 명씩 찬성 반대 이렇게 아무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의견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짧게 한 것도 어찌 보면 이미 계획돼 있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려고 했던 생각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회의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결정이 나고 나서요. 당에서 공식 그 입장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직책은 없이 그냥 73년생 한동훈 이렇게만 표기를 했던데요. 이현정 위원님, 그 보통 직책은 좀 적을 만한데 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동훈 73년생 제명. 근데 지금 이게 한동훈 전 대표라는 지금 분명히 이제 물론 이게 공식적인 현재 직함은 아니지만 예. 뭐 당원이면 당원, 뭐 책임당원 뭐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전 과정을 보면 뭐 절차에 따라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이게 뭐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문제가 지금 민주당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받았다든지 무슨 비리에 연루됐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당의 익명으로 올린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명이라는 조치는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이 당대표, 전직 당대표를 제명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79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국회에서 제명당했잖아요. 예. 그건 국회에서 당한 것이고 당에서 네. 제명당 처음이에요. 예. 과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당원 게시판에 좀 당 지도부 욕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욕한다 그러면 다 제명하나요? 민주당도 그런 거 제명하나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연일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대를 하지만 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절차가 맞다고 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야말로 형식 논리 아닌가요? 자, 그리고 그럼 정당에서 법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되나요? 네. 아니 민주당은 법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당연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는데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좋은 거 덮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당직 당대표를 만약에 윤리위에서 할 경우에 당에서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논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뭔가 이 시시비비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손 들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미칠 수 있는 파장 이것 자체를 아마 이제 오늘 오세훈 시장도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당 지도부를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선거를 하겠다는 정당의 행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딴 걸 다 인정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글을 남긴 거 말을 했다고 해서 정당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제명시킨다? 저는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까 강전의 대변인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일부 말 때문, 뭐 글 때문이라기보다는
친한계로 통칭되는 인사들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요.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과거 모습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우리 충남도당은 홍문표를 정진석을 성일종을 보유한 당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을 보유한 당입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울메이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었던 장동혁 대표인데 강전혜 대변인님 네. 두 사람이 일단 뭐 이미 강은 다 건너버린 것 같고요. 이렇게 영원한 정적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내 편도 없다라고 정치계에선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저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를 다시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었을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출마를 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됐었죠. 그때 함께 있었던 모습들을 많이들 보고 계셨을 텐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완전히 노선이 갈라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본인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동혁 대표도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에 있어서 표를 행사를 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본인이 강성 지지층들을 뒤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은 맞습니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상황을 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의 지도부에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당하다는 판단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것이 장동혁 대표인지 혹은 한동훈 전 대표인지 조금 더 서로 생각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명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두 쪽 난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5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용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얼굴이 나온 인물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 또 소장파 모임은 장 대표의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당권파들은요, 한 전 대표를 향해 악성 부채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출근길에 기자님들로부터 10여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많았고 저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특히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다. 근데 악성 부채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공개적으로까지 이렇게 대놓고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제가 볼 때는 매일 충돌할 겁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물론 뭐 주도는 당권파가 쥐고 있긴 하지만 예. 부채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부채가 많다고 얘기하는 악성 부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을 좋은 어떤 만약에 기업으로 또는 뭐 주식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주식이나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악성 부채를 없애야 될까요? 물론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네. 그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하는 건 악성 부채가 아닌가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을 건전하고 건강한 기업이나 주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악성 부채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당내에 있는 악성 부채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저게 예를 들면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한테 적용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과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보고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아직도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는 당의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악성 부채를 없애려면 당의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비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오늘 최고위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만 공표가 됐고 내부에서 찬성 반대 몇 표씩 나왔나라는 것은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뭐 취재를 하다 보면 내용은 다 드러나는 거고요. 특히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표결에 자기가 이거 끝까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중에 나왔고요. 정리를 좀 해보니까 찬성 7표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반대, 그리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기권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원래 양양자 최고위원도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세우는 거는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견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정치를 하는 최고위원 정도 되면 이것이 좋고 옳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권이 오히려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가장 나쁜가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는데 김문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은 피해버리잖아요. 결정적으로. 그거야말로 비겁한 거죠. 어떤 중요한 당의 결정을 사안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뒤로 비껴나는 과연 그게 지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한 것 두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결정이 결국 이제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책임 문제가 따를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정치란 거는 결국 선거로서 책임을 따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결정을 해서 결국 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그럼 이분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이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성은 결국 국민이 과연 그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패배하면 당대표는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 지도부도 사퇴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시장과 17개 구청장을 다 장악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론 이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당 지도부는 정말 잘한 거죠.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면서 결국 당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 탄탄한 걸 갈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정책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가 한 4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을 만났을 때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떤 마음으로 우재준 최고위원 얼굴을 본 걸까요? 사실상 장동혁 체제 지도부의 어떤 확고한 결심이란 건 흔들리지 않고 그게 주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상당히 또 쉽지는 않았던 점을 또 이렇게 깊이 헤아려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만큼 예. 지금 현 지도부와 이 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한동훈 계라고 분류되는 사실상 지도부의 유일한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게 새기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내에는 소수파라는 한계가 있고 이 정통적인 문법에 따르면 본인이 별도의 진영을 구축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등 떠밀리듯이 나가고 또 법률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시사하는 것은 이게 정치문법에서 왜 보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그게 유효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지가 이미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새를 구축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런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지 않았던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명 결정에 대한 찬성 의견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서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등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을 쪼개놓는 오늘 같은 무모한 결정을 감행한 지도부는 향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뺨맞고 한동훈에게 돌팔매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다시금 유감을 표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이렇게 선수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모두 16명이고 고동진 의원이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민심을 제명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공개적으로 표출된 거는 제명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긴 했는데 실제 당내에서는 제명 잘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어쨌든 의견 수렴 과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당 얘기가 된다는 것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사과한다, 송구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도 그 영상 안에 구체적으로 본인의 가족들이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조작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들과 당원들께 본인이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송구하다는 한마디 그리고 새로 나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재심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당에서는 절차대로 처리를 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그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면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달라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측근들은 계속적으로 장동혁 체제에서는 지방선거를 꾸릴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면서 흔들 것이 저는 굉장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본인의 측근들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이 본인들은 진짜 보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짜 보수다, 모두가 극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조직이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당대표 사퇴하라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다 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책임은 결국 이런 목소리들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건 당 지도부가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걸 또 선거 승리에 이끌어 가느냐.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했다는 사람을 당대표 비판하면 그냥 극단적인 조치로 제명을 한다? 절차에 따라서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민주정당인가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징계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명이라는 것은 당에서 아예 쫓아내는 겁니다. 네. 일반 형사법적으로 보면 거의 사형과 같은 조치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정말 비위 때문에 제명된 분들이잖아요. 수사받는 분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당내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제명을 시키는 건데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풀어야 하는 책임은 분명히 당 지도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몸푸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맨날 쫓아내면 나중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계속 뭐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정말로 센 글까지 올려서요.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기어이 자멸의 길로 당을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대로 당 지도부가 유지가 된다면 본인 공천권을 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공천을 받는다 한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뭐랄까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후보가 된다 한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당이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또 실망해서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이 당선이 되려면 일단 집토끼는 잡고 그리고 중도로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집토끼마저도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본인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장 공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공천 받았는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민심을 읽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소위 이제 뺄셈 정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과의 결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가는 것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네. 그게 보여지다 보니 뭐 본인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직 당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봉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4위로 넘어갑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의 출마지들이 벌써부터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이죠. 내가 굳이 권한다면은 네.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그 지역구 가서 네. 한번 붙는 게 제일 나는 의미 있다고 해요. 국힘 텃밭으로 예를 들어 대구시장 뭐 그런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조국 대표가 아마 재보궐로 나갈 것 같아요. 거기 따라 나가서 이기고 오겠다라고 하는 명분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사실 제명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할지도 관심이긴 했는데 일단 무소속 상태로 출마하는 것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현종 위원님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정치에서 옳고 그러면 결국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에서 이기면 옳은 것이고 지면 그런 것이거든요. 네. 선거라는 게 결국 그런 승부입니다. 즉 국민의 민심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지금 이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서 선거에 이긴다면 옳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선거에 지면 옳지 않는 겁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 일단 아직까지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후보로 나선 적은 없었죠. 그렇죠. 당내 선거만 했지 직접 국민들의 어떤 전체의 어떤 걸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예전에 정치인들이 보면 결국은 이런 선거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어떤 힘을 얻어서 정치에 다시 등장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전에 뭐 한동훈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공천 하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죠.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공천 탈락을 하니까 결국 세종에서 출마해서 다시 지금 복귀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렇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것도 정책 의미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력하게는 지금 대구 지역을 아마 여러 가지 거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이 그냥 두 사람의 어떤 감정 싸움, 절차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냥 강경 보수 정당으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중도 보수적인 정당들로 갈 것인지 윤석열과 절연하면 갈 것인지 이 노선 싸움이잖아요. 네. 이 싸움의 본질은 다운 게시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그 대구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아마 주호영 의원이나 뭐 다른 추경호 의원이나 출마하게 되면 예. 시장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이 비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직접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그러면 그건 뭐 하나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아마 지역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자치단체장 출마는 안 하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보궐선거요. 그렇죠. 뭐 지금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 이야기처럼 서울시장에 왜 나가겠습니까? 네.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고 결국은 국회의원의 어떤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어떤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대응은 안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본인이 이 본래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는 절차적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사실은 네. 정당 내에서 어떤 이 내용과 관련된 거는 법원이 그 판단 자체를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건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판단을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를 물론 이제 어떤 본안 법률로 해서 이제 소송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가처분이나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당내 상황이라서 이건 또 강전혜 대변인께 좀 한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뭐 지역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광역단체장 가능성 좀 낮다고 하시니까 뭐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 중에 대구랑 부산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대구 가능성 높다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대구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후보, 또 민주당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석수를 잃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격앙된 감정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강전혜 대변인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대구 그렇죠. 출마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어떤 표가 나누어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다리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실질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그러니까 장도연 대표가 당선이 되었었던 전당대회도 이번에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예. 친한게 조경태 의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는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도 좀 맞다고 보이는데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16명의 의원들이 오늘 한동훈의 제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장도연 지도부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세를 한다든지 지원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 원외에 계신 분들께서 도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파워라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출마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한 템포 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템포 쉬는 것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명이 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입당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최고위 승인이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 최고위라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근데 5년간 있을 주요 선거를 봤더니 올해 6월에 지방선거 있고요. 2028년, 2030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그렇다면 결단을 빨리 내려서 어떻게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돌아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나마 남은 마지막 카드랄까요? 그런데 아마 뭐 대구 유력하게 진작부터 거론이 됐었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표가 갈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대구 시장은 안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분류되는 분들, 본인을 보수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이 징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까? 너무 잘못됐다. 우리가 한동훈을 보호하자. 이런 기류는 지표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잘했다, 자초했다, 빌미를 줬다. 이런 평가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구에서 어떻게 선택받을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인천을 나가든 서울시장을 나가든 험지에 나가서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희생한다는 모양을 보여줘도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나마 안전한 지역을 고르고 골라서 나가서 결과조차 좋지 않다? 그러면 더 답은 없는 겁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제명되기 전에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고 선언했으면 나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마지막 마무리는 최진봉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어떤 걸 좀 추천하시겠나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나가서 낙선하면 그건 정말 더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명분상 예를 들면 저기서 얘기하신 분들이 명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만약 떨어져 보세요. 그럼 진짜로 재기불능이 돼버려요. 만약 출마를 한다면 당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제명도 됐는데 그리고 나서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도 있는 상태에서 싸워서 낙선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재기가 어렵다. 재기 그러면 어려워요. 네. 제 생각에는 명분을 앞세울 게 아니고 실리를 따라가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라면 실리를 잘 챙겨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출마를 해야 되고요. 예. 반드시 당선돼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제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도 갖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3위를 공개합니다. 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4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인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기존의 의혹에 더해서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서는 왜 다른 의원에게 헌금한 적 있습니까? 가족기업 지인동원에서 참여 후원하셨습니까? 김성배 전 최고위원과 공천헌금 상담한 적 있습니까? 네, 벌써 4번째 출석인데요. 뭐 들어갈 때 기자들 질문에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강선우 의원에게 줬다는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다가 돈을 건넸던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좀 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에도 구청장 관련된 로비 의혹을 시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장유미 대변인님, 근데 앞서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을 좀 살펴보면요. 구청장 선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금품 제공은 없었다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그 강선우 의원에게 줬다는 1억 원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소명했었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입장 변모를 일단 한 차례 피의자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의 신빙성도 지금은 수사기관으로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좀 초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황금폰이니 뭐 황금 PC니 해서 여러 자료들 포렌식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말 민주당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수사를 정말 발본색원해서 그 근본을 다 파헤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경찰이 여러 가지 녹취를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전 시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두 사람이 통화할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었고요.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좀 확보한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핵심 인물인 김성열 전 최고위원은 어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본인의 발언은 그냥 술을 취해서 했던 발언이고 실제 뭐 벌어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뭐 진실이 좀 드러나겠죠? 그런데 일단은 녹취록이 뭐 120개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성열 씨가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취소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주장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2023년 6월에 현역 시의원은 공천을 배제한다 이런 기류가 있었고 결국은 공천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성열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뒤집어야 된다. 그러면서 민감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비용이 예상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비용, 그러니까 김경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되기만 한다면야. 그러니까 공천이 되기만 한다면야 내가 비용을 대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에서 김경 씨는 아마 재력가로 이름이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경 씨한테 가면은 돈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김경 씨가 또 다른 녹취에서 다른 민주당 당직자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런데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깝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니까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는가. 김성열 씨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게요. 김경전 시의원의 최측근 명의로 후원금들이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건데 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을 했고 이 기부자들을 좀 봤더니 김경전 시의원의 측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제는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는 쪼개기 후원금 보내는 방식까지도 좀 드러난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파보면은 어떤 로비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이제 정치자금법상 1인당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정자법상은 이제 법인이나 이런 거는 정치자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개인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이름으로 못 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주는데 보통 이렇게 개인 혼자 많이 못 주니까 다른 사람들 보통 회사 같은데 이제 쪼개기 후원할 때 임원들 명의로 이제 하거든요. 해봤자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 50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신원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니까. 그리고 이 5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꽤 적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꽤 많은 거고 특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 꼭 후원자가 국회의원이 이거 직접 전화를 합니다. 누구신가? 이거 어느 분이 해줬는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만 해도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했다는 거는 누가 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경 전 시의원이 지금 여러 어떤 지금 이 후원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책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중진들이나 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의원들은 지금 뭐 그냥 아는 사람이 해서 안 해봤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관례상 보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 후원을 하면 누가 하는지, 왜 하는지 정도는 대충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의원들은 현재로서는 뭐 그냥 후원금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전 시의원이 오늘부로 4번째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있고요. 강선우 의원도 한번 출석을 했는데 김경기 의원은 언제 조사받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쿠팡에 인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쿠팡을 압수수색하긴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너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수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금방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쿠팡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혐의가 약한 혐의거든요. 어떤 약한 혐의냐면 일단 쿠팡 임직원들에 대한 뭐 인사나 아니면 퇴사 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쿠팡 자체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쿠팡의 대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전보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퇴사 조치를 한다거나 이거는 업무 방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부터 경찰에서 압수수색해 가지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김병기 의원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할 건데 그것 말고도 지금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여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남은 건 김병기 의원 소환 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의 3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장에서 함께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인데요. 최근 두 사람의 모습을 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저렇게 세 사람의 모습이 한 곳에 잡히다 보니까 여권 잠룡들이 지금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 다 모였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차기 당권 경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권 경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장면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건 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이 장면의 맞은편 자리에서 이제 빈소를 지켰었는데 이게 당직으로 해서 빈소에 계시다 오셨군요. 예, 그래서 이 장면과 관련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장이지 않습니까? 가족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정부 다 뭐 직원분들도 나와가지고 같이 애를 써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하지만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고 또 김민석 총리도 뭐 당연히 고인과의 여러 인연이 있기도 하시지만 또 대학 후배이기도 하시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리를 한 부분이고 조국 혁신당은 이게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당은 아니지만 그리고 고인이 몸담으셨던 정당은 아니지만 그 뜻을 기리고 싶다라고 해서 의사타전을 해서 오늘 조국 대표가 또 이 상주 역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당연하지만 고인을 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의도적인 자리가 만들어졌거나 연출됐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신경전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대화가 오갔거나 이런 분위기는 이제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보시면은 또 여긴 덧셈 정치하고 국민의힘은 뺄셈 정치한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 김민석 총리가요 그제 유튜브에서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에 대해서 하필 그 시점에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별다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일부러 대응을 안 하는 걸까요? 뭐 앵커께서 제가 뭘 말할지를 다 아시니까 제가 뭘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제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쭉 봐왔었는데 이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이해찬으로 이어지는 민주 진보 세력의 적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가지고 있는 정책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이제 여기서 전략과 모든 것들을 담당하면서 사실 여기 지켜왔고 또 이해찬 전 총리를 따르는 그런 후배 국회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누가 상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통을 누가 이어받느냐는 정책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권 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운동권 계보로 볼 때는 김대중, 노무현, 이해찬 이어지는 그 다음은 누굴까? 이 세 분 중에서 한 명이 아닐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잠시 다른 당으로 갔다가 오셨습니다만은 또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딱 두 명이 공천 탈락을 했어요. 바로 이해찬, 정청래입니다. 그랬네요. 그런 어떤 두 명의 어떤 가지는 공통적 의미가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이런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걸 했었고 또 이해찬 총리와는 각별한 사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어떤 이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야당이 지금 워낙 뭐 어떤 변수가 안 되다 보니 이제 여권 내에서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승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이게 저는 좀 보면서 일본의 자민당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자민당이 뭐 개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누가 총리가 되고 하에 따라서 되잖아요. 마찬가지 민주당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조금 1.5당으로 네. 뭔가 변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김민석 계보, 정청래 계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합당하게 되면 조국 계보. 네. 뭐 여기서 이제 서로 계보 간에 싸우다가 결국 어떤 한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뭐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진화되어 나가는 그 단초를 좀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참 많은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아마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간의 3파전 구도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논란의 발언이 한번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뭐 어떻게 세력이 전개될 거라는 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당 내부에서 차기 대권 관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건 내가 보기에 정부도 좋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좋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조국 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황운하 의원이 조국 공동대표를 언급했다가 당에서 이제 경고 조치를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최진문 교수님, 부적절한 발언이다. 조국 대표까지 나서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왜냐하면 저 발언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합당을 반대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대표를 합당하면 같이 공동 대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제 규모로 보면 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와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합당하면 무조건 당대당 통합이 돼서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 주장이 계속되면요.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합당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큰 부작용을 작용시킬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크게 보면 합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기나 시점이나 아니면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저렇게 툭 던져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더 강하게 반발할 거고 찬성증이 있었던 분들도 조국 혁신당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이 본인한테도 또 합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거고 예. 저런 발언들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당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스무스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저렇게 툭 던져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요.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당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황운하 의원이 저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는 아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세 사람이 차기 대권, 뭐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게는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다.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지가 언제입니까? 6월 달이었어요. 지금 1월 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정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적어도 절반이나 한 3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한 3년 차,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차기 이야기 나오고 뭐 레임덕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 7개월, 8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7, 8개월이 뭡니까? 한 3, 4개월 지났을 때부터 당대표가 대통령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급기야 한 명도 아니고 3명이서 벌써부터 경쟁을 한다. 이거는 뭐 레임덕이 있을 때나 있을 그 생각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써부터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무리 차기에 대해서 생각이 꿈이 있고 정치적인 야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임기가 2년 정도 지날 때까지는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 한 7단쯤 된다라고 생각되는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도 아마 이런 현상은 처음 봤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아직 대권은 좀 이르고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오늘의 3위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삼성가가 국위 선양 중이다. 네, 그러게요. 삼성가가 정재계 인사들을 모두 모아서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 하고 있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영부인 영화 출연료가 400억, 정말 억소리 나네. 멜라니아 여사 얘기였고요. 젠슨왕을 알아보기엔 중국 대륙은 너무 컸다. 그런가요? 일단 제대로 봤으면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뺄셈 덧셈 잘해야 정답이 나오는데 이현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누가 악성 부채고 누가 고슴도치인가? 조광한 최고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댓글 같습니다. 오늘의 댓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1위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뉴스가 없이는 오늘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곧바로 만나보시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주요 입지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연끌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연불이 될 것입니다. 예, 군 골프장으로 유명한 뭐 태릉CC, 그다음에 과천에 있는 경마장, 방첩사 이전 부지에다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까지 포함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뭐 대책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저 지역이. 이 지역? 태릉CC. 예, 많이 들어봤네요.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한 것들 6만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착공되는 지역은 6곳밖에 없습니다. 2,600곳 가구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2030년 뭐 등등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부동산 대책을 하기에는 꽤 어렵다는 측면이 들고 특히 대표적으로 태릉CC만 하더라도요. 이건 노원구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외곽의 문제는 뭐냐면 교통이 일단 돼야 됩니다. 예. 건물만 지금 주택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통행할 수 있는 그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 태릉시 쪽이 서울로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6,800가구가 생기면 그분들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네. 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반대해서 결국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런 교통 대책 없이 불쑥 그냥 태릉CC만 거기 6,800가구 세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이미 서울시하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중인데 서울시는 한 8,000가구 뭐 해서 여기 이제 어떤 성격을 지을 것인가 이게 논쟁이 있어요. 네. 그냥 여기 아파트만 쫙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국제업무단지로 해서 뭔가 어떤 좀 의미 있는 단지로 만들 것인지 그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용산 업무단지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푸는 문제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부가 지금 이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 이쪽 개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대규모적인 재개발 그 예상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도심에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외면해 놔놓고 저 외곽 지역에 그냥 뭐
경마장 그거 해봤자 과연 이게 수요가 충당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필요한 거는 도심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하냐의 문제인데 외곽으로 나가면 미분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본질을 지금 저걸로만 해결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시장에서 긍정적이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얘기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현종 위원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부지랑 좀 많이 겹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무산이 돼서 결국 이제 개발을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번 정부에선 가능한 걸까요? 일단 과거에는 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 토지 문제 등이 이제 좀 난관으로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원하셨던 그 대안이라는 건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예. 그럼 공급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서울을 벗어난 지역의 공급이라는 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효한 대안일 수가 없고 서울에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안 없이 안 될 거다. 부동산 집값 못 받을 거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이나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수권정동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좀 건강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그런 자금을 우리는 주식시장으로 돌리도록 이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고 공급 대책도 작년부터 이 시기 즈음에는 제출하겠다고 한 안이 계획대로 나온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랑 협의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해서 그것도 좀 난관으로 꼽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서울시랑 잘 협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서울시도 6,000호 공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만호로 좀 늘리는 거예요. 4,000호를 좀 늘리는 건데 네. 국제 업무지구 자체를 아예 그러면 아파트로만 짓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국제 업무지구에 사무실이나 업무지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물론 이게 이제 계획이 착공되는 시기는 당장은 아니고 뭐 이현종 의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2년 후에 이렇게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보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이지만 차후에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될지 모르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 오세훈 시장이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알 수 네.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시장이 들어오면 저부터 혐의가 잘 될 거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돼서 시장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구성 자체가 잘 돼 있습니까? 물론 이게 많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라든지 여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또 변경시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서울시와 정부의 협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누가 지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서울시장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바뀔 가능성을 언급하셔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고 계시면 상당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서 지난해 10월 15일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인데요. 오늘 개혁신당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 국토부 장관이 소송 지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거니까 당연히 물러나야죠.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정부가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해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까지 포함됐다. 이게 개혁신당의 주장이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기각이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받아본 건 아닌 것 같아서 받고 나서 분석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왜 패소를 한 걸까요? 일단은 그 11호 부동산 대책이요. 그 천하람 의원 생각으로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그 정치적 의도는 뭐냐면은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9월 통계를 숨기고 반영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이었다. 만약에 그 9월 통계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뭐 도봉이나 강북이나 금천이나 중랑이나 이런 지역은 빠졌을 건데 그거를 숨기고 했기 때문에 저런 그 규제 대상이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취소돼야 된다. 이런 소송이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 통계가 누락된 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고의로 누락한 것까지는 증거가 없고 결국은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이제는 뉴스 A를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 이어지는 뉴스A에서 자세히 보도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톱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